한강의 밤경치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펜트하우스. 모던하면서도 따스한 조명이 감도는 거실에는 감미로운 재즈 선율과 함께 사람들의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흐르고 있었다. 오늘은 잘나가는 IT 스타트업의 CTO인 강준혁과 한때 주목받았던 소설가 아내 윤서아의 결혼 7주년 기념 홈파티가 열리는 날이었다. 값비싼 샴페인이 터지고 준혁이 직접 준비한 핑거푸드가 테이블 위에 예술작품처럼 놓여 있었다. 서아야, 진짜 부럽다. 준혁 씨처럼 능력 있고 가정적인 남편이 세상에 또 있을까? 오랜 친구인 미영이 진심 어린 감탄사를 내뱉었다. 주변의 친구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맞아, 맞아. 칼퇴근해서 저녁 차려주지. 주말엔 같이 장 봐서 요리해주지. 게다가 서학을 쓰는 거 방해될까 봐 집안일도 다 도맡아 한다며? 그들의 칭찬 릴레이 속에서 서아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공허하게 울렸다. 준혁은 그런 아내의 곁에서 완벽한 호스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매너와 세련된 유머로 분위기를 주도했고 동시에 서아의 빈잔을 채워주거나 어깨를 감싸주는 세심함을 잊지 않았다. 모두가 보기에 준혁은 이상적인 남편 그 자체였다. 일에 있어서는 냉철하고 추진력 있는 리더지만 집에 돌아오면 오직 서아만을 위한 남자가 되었다. 그의 헌신적인 모습은 결혼 생활 7년 동안 한결같았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관계를 지탱하는 단단한 기둥처럼 보였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랬다. 하지만 서아의 내면은 복잡했다. 첫 소설의 성공 이후 그녀는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었다. 새하얀 모니터 화면은 끝없는 백지와 같았고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은 길을 잃은 지 오래였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안정적인 결혼 생활, 경제적인 풍요, 헌신적인 남편. 이 모든 것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영혼은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메말라갔다. 준혁이 변함없는 사랑과 배려는 고마웠지만 때로는 그것이 자신을 가두는 투명한 유리벽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는 그녀의 작가로서의 고뇌나 존재론적 불안감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일지도 몰랐다. 파티가 중반을 넘어서자 준혁은 잠시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확인했다. 회사 일이 긴급하게 터진 모양이었다. 서아는 소파에 앉아 창밖의 야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저 차갑고 무심한 점들의 집합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때 준혁이 다시 거실로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잠깐의 피로감이 스쳤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되찾았다. 서아야, 잠깐 나와볼래? 바람 좀 쐬자.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테라스로 나섰다. 시원한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준혁이 서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익숙한 그의 체온과 향기가 느껴졌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 바들. 서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 서아, 오늘 너무 예쁘네. 준혁은 그녀의 말 대신 칭찬으로 화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이 닿지 못하는 서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미 미묘한 균열이 자리 잡고 있었다. 7년이라는 시간은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뜨거웠던 감정을 식히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만드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었다. 평범한 행복이라고 불리는 것의 이면에 숨겨진 권태와 외로움의 그림자. 준혁은 서아의 표정을 살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름다운 얼굴이었지만 오늘따라 그녀의 눈빛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다. 아주 찰나였지만 그의 가슴속에 작고 낯선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뭔가 다른가? 그는 애써 그 느낌을 지우며 서아를 더 꽉 끌어안았다. 하지만 한 번 자리 잡은 의문의 씨앗은 조용한 일상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 평온함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준혁. 그러나 그는 곧 일상 깊숙이 파고드는 설명할 수 없는 어색함과 마주하게 될 운명이었다. 한 번 자리 잡은 의문의 씨앗은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조용한 일상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처음 며칠간 준혁은 그저 자신이 너무 예민한 탓이라 여겼다. 스타트업의 고된 업무 강도,
끊임없는 스트레스가 자신도 모르게 아내를 향한 시선마저 날카롭게 만든 것이리다.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평소보다 더 서아에게 집중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가 느꼈던 이질감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음이 분명해졌다. 서아의 행동 변화는 미묘했지만 꾸준했고 명백했다. 변화는 저녁 식탁에서 가장 먼저 감지되었다. 준혁은 여전히 퇴근 후 서아가 좋아하는 해산물 파스타나 스테이크를 정성껏 요리했다. 예전 같으면 그의 요리 솜씨를 칭찬하며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리던 서아였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식탁에 앉아 있어도 종종 넋을 놓았다. 포크로 음식을 쥐적거리며 먼 곳을 응시하거나 준혁의 질문에 한참 뒤에야 뭐라고 했어? 라며 되묻기 일쑤였다. 더 신경 쓰이는 것은 그녀의 스마트폰이었다. 식사 중에도 테이블 밑으로 몰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가 하면 갑자기 얼굴에 화색이 돌며 짧은 미소를 짓다가도 준혁과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표정을 감추곤 했다. 예전에는 잠들기 전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침실에서도 이제는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 것은 오직 차가운 스마트폰 액정 불빛뿐이었다. 희미한 그 푸른 빛 아래서 그녀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준혁은 알 수 없었다. 밤늦게 걸려오는 전화에 그녀는 몸을 움찔하며 황급히 방을 나가 속삭이듯 통화했고 돌아와서는 편집부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 라며 어색하게 둘러댔다. 전업 작가인 그녀에게 밤늦은 편집부 연락이 아예 없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 빈도가 눈에 띄게 잦아진 것은 분명 이상했다. 소통이 부재는 관계 균열의 명백한 증거였다. 준혁이 중요한 프로젝트 성공 소식을 신나서 전해도 서아는 건성으로 잘 됐네라고 대답할 뿐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다. 가끔은 준혁이 하는 이야기의 맥락을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내놓아 대화를 끊어버리기도 했다. 그녀가 좋아했던 취미 활동들도 하나둘씩 멈춰 섰다. 겉이 한쪽에 놓인 그녀의 캔버스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고 한때 아름다운 선율을 흘려보내던 피아노 뚜껑은 굳게 닫힌 지 오래였다. 주말이면 함께 미술관에 가거나 근교로 드라이브를 즐기던 부부였지만 이제 서아는 글이 안 써져서 좀 혼자 있고 싶어 혹은 자료 조사할 게 있어서 나가봐야 해라는 말을 반복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고집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바빠서 서아를 외롭게 만든 건 아닐까? 준혁의 마음속에는 자책감이 파고들었다. 스타트업 CTO라는 자리는 성공에 대한 압박감과 함께 엄청난 시간 투자를 요구했다. 어쩌면 자신이 일에 미쳐 있는 동안 서아는 홀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관계 회복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피곤해도 이전보다 일찍 퇴근하려 했었고 그녀가 좋아하던 작가의 한정판 초판본을 어렵게 구해 선물하기도 했다. 갑작스럽게 휴가를 내어 그녀가 예전부터 가고 싶어 했던 남쪽 바닷가 여행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준혁의 노력은 이상하게도 번번이 어긋났다. 그의 선물에 서아는 잠시 놀라는 듯했지만 이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고 어렵게 구한 책은 서재 구석이 펼쳐지지 않은 채 놓였다. 여행 제안에는 갑자기 나 이번 주 마감인데 다음에 가자며 역시나 거절했다. 그녀의 거절은 너무 단호했고 견념은 설득력이 없었다. 오히려 준혁이 평소와 다르게 애정을 표현할수록 서아는 알 수 없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요즘 왜 이렇게 잘해줘? 혹시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 농담처럼 던지는 말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날카로운 의심이 서려 있었다. 어떤 날은 나 숨 막혀. 당신 이러는 거 부담스러워. 제발 좀 내버려둬. 라며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은 준혁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관계를 개선하려는 그의 노력이 오히려 그녀를 밀어내는 결과를 낳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녀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감추고 있는 걸까? 수많은 밤을 뒤척이며 준혁은 고민했다. 서아의 행동 변화, 개화의 단절, 알 수 없는 경계심.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던 의심의 단서들이 서서히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자책감은 점차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 차갑고 쓰디쓴 불안이 따리를 틀기 시작했다. 아니야.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뭔가 있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그는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애써 괜찮다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다. 이 불안한 관계 그녀의 진실을 그 밑바닥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설령 그 진실이 잔인하게 그의 심장을 꿰뚫고 지난 7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지라도 그는 알아야 했다. 그는 알아야 했다. 이 불안한 관계 그녀의 진실을 그 밑바닥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설령 그것이 자신의 세계를 산산조각 낼지라도. 마침내 진실의 민낯과 마주할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훨씬 더 잔인한 방식으로 찾아왔다. 부산에서 열린 3일간의 기술 컨퍼런스는 성공적이었지만 준혁의 마음은 내내 서울의 집으로 향해 있었다. 출장 중 몇 차례 걸었던 전화에서 서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건조했고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그저 피곤한 탓이려니 넘기려 했지만 이니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심은 통화 내내 끈질기게 고개를 들었다. 금요일 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준혁은 순간 숨을 멈췄다. 익숙한 집의 공기 속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낯선 향기가 섞여 있었다. 값비싸고 진한 머스크 계열의 남성 향수. 그의 취향과는 거리가 멀었다. 심장이 불길하게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첫 거실로 들어섰다. 서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이했지만 준혁의 눈에는 그녀의 미소가 어색하게 들떠보였다. 왔어? 고생 많았지? 그냥 주말 잘 보냈고? 준혁은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물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주방 아일랜드 식탁 위에 놓인 2개의 와인잔에 꽂혔다. 고급 크리스탈 잔이었다. 평소 그들은 특별한 날이 아니면 잘 사용하지 않는 잔이었다. 잔에는 미세한 물기가 남아 있었다. 급하게 씻어놓은 티가 역력했다. 그 옆에는 그가 한 번도 사본 적 없는 값비싼 프랑스산 레드와인 병이 놓여 있었고 코르크는 이미 따져 있었다. 결정적으로 와인잔 하나에는 희미하게 붉은 립스틱 자국이 남아 있었다. 서아는 평소 붉은색 립스틱을 바르지 않았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다. 그는 천천히 서아에게 시선을 돌렸다. 서아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황급히 말을 이었다. 아, 어제 민지가 잠깐 들렀었어. 와인 가져왔길래 같이 한잔했지. 얘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네. 그녀의 목소리는 키로 이상으로 높았고 떼써 웃는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거짓말. 너무나 서툰, 그래서 더욱 잔인한 거짓말이었다. 준혁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욕실로 향했다. 뜨거운 물줄기를 맞으며 그는 눈을 감았다. 낯선 향수, 2개의 와인잔, 비싼 와인, 립스틱 자국, 그리고 서아의 불안한 눈빛과 서툰 거짓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배신. 그 단어가 심장을 날카롭게 후벼 팠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서아는 침실에서 잠옷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참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필사적으로 그런 척 연기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날 밤 준혁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서아의 숨소리가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다. 새벽녘,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망설임 끝에 서아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비밀번호는 그녀의 생일이었다. 잠금 화면이 풀리고 차가운 액정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기록과 메시지 앱을 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발견하고야 말았다. 하진 팀장이라는 이름. 저장된 이름 옆에는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어 있었다. 최근 며칠간, 아니 몇 주간, 셀 수 없이 많은 통화 기록과 메시지가 오고 갔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꿈 같았어. 당신 향기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아. 다음 주 수요일 저녁 거기서 또 볼까? 시간 괜찮아? 보고 싶어, 서아야. 미치도록. 우리 관계? 준혁 씨는 절대 모르게 해야 해. 조심 또 조심. 메시지들은 노골적이진 않았지만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동료 이사님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었다. 깊고 은밀한 관계. 준혁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숨은 쉴 수가 없었다. 배신감과 함께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당장이라도 서아를 깨워 이 스마트폰을 집어 던지고 소리치고 싶었다.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의 머리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뜨거운 분노가 가라앉은 자리에 얼음처럼 냉정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래, 이렇게 싱겁게 끝낼 수는 없었다. 소리치고 싸우고 이혼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이 지독한 배신감과 상처를 보상받을 수 없었다. 그들이 자신을 기만하고 비웃으며 즐겼던 시간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그의 고통을, 그의 절망을 똑같이 느끼게 해줘야 했다. 복수. 그 단어가 그의 머릿속을 완전히 장악했다. 단순한 감정적인 폭발이 아닌 철저히 계획된 치밀하고 냉혹한 복수. 준혁은 조심스럽게 메시지 기록을 몇 개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폰으로 전송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스마트폰을 제자리에 놓고 다시 침대에 누웠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의 완벽한 연기, 그리고 잔혹한 복수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그날 아침, 준혁은 평소와 똑같은 다정한 미소로 잠에서 깬 서아에게 모닝키스를 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분노와 복수의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배신감에 불타면서도 민수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이제 사냥꾼이 되었다. 첫 번째 목표는 아내의 미소 뒤에 숨겨진 남자, 하진 팀장이라는 자의 모든 것을 알아내는 것이었다. 그날 밤, 준혁은 서아의 옆에 누워 잠든 척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의 정신은 얼음처럼 차갑고 명료하게 깨어 있었다. 분노는 이미 다른 형태의 감정으로 견모하고 있었다. 치밀하고 냉정하며 파괴적인 복수를 향한 갈망. 이제 첫 번째 퍼즐 조각은 맞춰졌다. 다음은 하진 팀장이라는 남자, 그 가면 뒤의 진짜 얼굴을 알아낼 차례였다. 복수는 뜨겁게 타오르는 감정이 아니라 차갑게 계산된 전략이어야 했다. 적을 알아야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다. 다음 날부터 준혁의 비밀스러운 추적이 시작되었다. 그는 서아에게는 여전히 다정한 남편의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서아와 하진의 흔적을 쫓는 데 집중되었다. 그는 서아가 스마트폰을 잠시라도 손에서 놓으면 마치 우연인 척 화면에 뜨는 알림들을 곁눈질로 확인했다. 하진 팀장에게서 오는 메시지 알림은 그의 심장을 차갑게 식혔지만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알림 왔네 라며 태연하게 말했다. 서아가 자료 조사하러 도서관 좀 다녀올게. 오랜만에 미연이 만나서 저녁 먹고 올 뒤 등 외출 이유를 댈 때마다 준혁은 그 시간과 장소를 머릿속에 꼼꼼히 기록했다. 그녀의 거짓말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갔다. 그는 서아의 노트북에 몰래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그녀의 차량에는 초소형 GPS 추적기를 부착했다. 이제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그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첨단 기술 회사의 CTO인 그에게 이런 일은 식은 죽 먹기였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회사의 기술력이 아내의 배신을 추적하는 도구가 된 셈이었다. 씁쓸했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평일 오후, 서아는 유난히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나 오늘 오후 반차 냈어. 글이 너무 안 써져서. 기분 전환 겸 청담동 갤러리에 좀 다녀오려고. 청담동 갤러리라. 준혁은 속으로 코웃음 쳤다. 그의 직감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그래?
잘 다녀와. 저녁은 내가 준비해 놓을게. 그리고 서아가 집을 나서자마자 그는 긴급 외부 미팅을 핑계로 회사에 반차를 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평소에는 절대 입지 않는 낡은 검은색 후드티와 야구 모자를 꺼내 입었다. 마스크까지 착용하니 스타트업 CTO 강준혁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주차장으로 내려가 자신의 차 대신 직원용으로 등록된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세단에 올라탔다. 서아의 하얀색 외제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준혁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따랐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혹시라도 들킬까 봐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서아의 차는 예상대로 청담동 갤러리가 아닌 강남의 한적한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곧 화려하진 않지만 고급스러워 보이는 부티크 호텔 앞에 멈춰 섰다. 젠장. 역시나 준혁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길 건너편 카페 야외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호텔 입구를 주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아가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는 듯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표정으로 호텔 로비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한 남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최하진. 멀리서 봐도 한눈에 들어오는 세련된 스타일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 그는 활짝 웃으며 서아를 맞이했고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뜨겁게 끌어안았다.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연인들의 미르에서나 볼 수 있는 깊고 절절한 포옹이었다. 그 장면을 목격하는 순간 준혁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동시에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는 테이블 밑으로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서하진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듯하더니 이내 함께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졌다. 호텔이 고층으로 올라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준혁은 깊은 무력감과 참담함에 휩싸였다. 당장이라도 뛰쳐들어가 모든 것을 뒤엎고 싶었지만 그의 발은 땅에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아니, 아직은 아니었다. 지금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그는 차가운 이성으로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눌렀다. 그날 이후 준혁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개인적인 감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최하진이라는 남자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야 했다. 그의 배경, 직업, 재산, 성격, 인간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약점. 준혁은 수소문 끝에 업계에서 가장 유능하고 비밀 유지가 철저하기로 소문난 흥신소, 아니 기업 정보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곳에 연락했다. 다음날 저녁, 그는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위치한 허름한 건물 지하 사무실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말없이 준혁이 내민 하진의 이름과 사진, 그리고 그가 아는 몇 가지 정보들을 훑어보았다. 상대는 만만치 않아 보이는군요. 뭘 원하십니까?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그 자에 대한 모든 것, 샅샅이. 그리고 약점, 준혁의 목소리 역시 감정 없이 차가웠다. 거액의 수표가 오고 갔고 노인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후 준혁은 두툼한 보고서 파일을 받았다. 보고서의 내용은 그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더욱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었다. 최하진. 유명 광고 대행사의 최연소 마케팅 팀장. 유력 정치인의 아들. 부족함 없이 자라원하는 것은 모든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오만한 성격. 뛰어난 능력보다는 집안 배경과 화려한 언변으로 성공 가도를 달렸지만 실속은 없었다. 직장 내에서는 독선적인 태도로 동료들과의 갈등이 잦았고 그의 성공을 시기하는 적들도 많았다. 사생활은 더욱 문란했다. 서아 외에도 동시에 여러 명의 여성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필요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리는 냉혹한 면모까지 가지고 있었다. 보고서는 그의 약점들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달리 속은 허영심과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아버지의 후각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콤플렉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가 흠집나는 것을 경적으로 두려워한다는 사실. 탐정이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 준혁의 입가에 희미하고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최하진. 화려한 껍데기 속이 숨겨진 약점투성이의 남자. 복수의 타겟은 명확해졌다. 이제 그 약점을 파고들어 그의 세계를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무너뜨릴 시간이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다. 탐정이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 준혁의 입가에 희미하고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최하진. 화려한 껍데기 속이 숨겨진 약점투성이의 남자.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라는 배경, 능력보다 허영심으로 쌓아올린 커리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가 흠집나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하는 성격. 복수의 타겟은 명확해졌다. 이제 그 약점을 파고들어 그의 세계를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무너뜨릴 시간이었다. 보이지 않는 심리전, 잔혹한 파괴 공작에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다. 준혁의 첫 번째 목표는 최하진의 사회적 기반, 즉 그의 직전이었다. 그는 먼저 몇 개의 유령 이메일 계정을 생성했다. 완벽하게 추적 불가능하도록 여러 단계의 보안 설정을 거쳤다. 그리고 자신을 내부 고발자 혹은 최하진에게 피해를 본 전 동료로 위장하여 하진이 다니는 광고 대행사의 주요 임원들과 인사팀, 그리고 하진의 경쟁팀 팀장들에게 익명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다. 메일의 내용은 치밀하게 조작되었다. 하진이 과거에 진행했던 프로젝트에서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의혹, 물론 교묘하게 날조된 증거들과 함께였다. 그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 때문에 팀원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증언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여러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특히 유부녀인 서호와의 관계를 암시하는 편집된 메시지 내용 일부가 포함되었다. 준혁은 서아의 노트북 해킹을 통해 확보한 둘의 대화 내용을 잘라내고 이어붙여 하진이 극도로 비도덕적이고 문란한 인물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다. 그는 하진의 회사가 보수적인 기업 문화를 가졌다는 점을 정확히 노렸다. 이런 종류의 스캔들은 치명타가 될 것이 분명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익명의 투서는 회사 내부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단순한 험담이나 루머로 치부하려던 분위기였지만 구체적인 증거들이 계속해서 날아들자 동료들은 하진을 슬슬 피하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회의 시간에도 그의 의견은 은근히 무시당했다. 그의 팀원들조차 그를 불신하는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결국 하진의 직속 상사인 본부장이 그를 호출했다. 최 팀장, 요즘 자네 관련해서 좋지 않은 소문이 너무 많아. 물론 나는 자네를 믿지만 회사 이미지라는 게 있으니 당분간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 빠지는 게 좋겠네. 사실상이 저천 통보였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하진의 자존심에 처음으로 깊은 생채기가 났다. 그는 누가 이런 짓을 하는지 알아내려 필사적이었지만 익명의 내부 고발자는 그림자처럼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 하진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그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오만한 자신감은 눈에 띄게 위축되었다. 한편 준혁은 집에서는 완벽한 남편 연기를 계속했다. 아니, 이전보다 훨씬 더 다정하고 세심하게 서아를 대했다. 그는 서아의 노트북과 SNS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그녀와 하진의 관계 변화, 심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불안과 짜증이 늘어가는 것을 확인하며 준혁은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서아가 하진과의 관계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것처럼 보일 때면 오히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갔다. 서아야,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무슨 힘든 일 있어? 나한테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그의 진심 어린 위로에 서하는 순간 흔들리는 눈빛이 보였지만 차마 진실을 털어놓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런 준혁의 다정함이 그녀의 죄책감을 더욱 자극했고 그녀를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다. 준혁은 그녀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도록 아주 친절하게 등을 떠밀고 있는 셈이었다. 완벽한 이중적인 태도였다. 하진의 불안감을 극대화하고 서아와의 관계에 결정적인 그녀를 만들기 위해 준혁은 더욱 대담한 수를 던졌다.
그는 고도의 기술, 아마도 스마트폰 복제 혹은 스푸핑 서비스였을 것이다. 를 이용하여 마치 서아가 보낸 것처럼 위장한 문자 메시지를 하진에게 보내기 시작했다. 문자 내용은 철저히 계산되었다. 하진 씨. 아무래도 준혁 씨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요즘 나를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아. 너무 불안해. 우리 만나는 횟수 당분간 줄이는 게 좋겠어요.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 어제 당신이 준 스카프, 준혁 씨가 내 방에서 발견할 뻔했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고. 제발. 조심 좀 해줘요. 이런 식의 문자들은 하진의 예민한 신경을 정확히 건드렸다. 직장에서의 압박과 익명의 투서로 이미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하진은 서아에게서 온 것처럼 보이는 이 문자들을 받고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는 즉시 서아에게 전화를 걸어 따져 묻기 시작했다. 서아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 남편 진짜 아는 거 맞아? 회사에서는 이상한 소문 돌고 너는 계속 불안하다고 문자 보내고 혹시 내가 일부러 나 엿먹이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하진의 목소리는 분노와 불안으로 떨리고 있었다. 서아는 영문을 몰라 당황했다. 무슨 소리야, 하진 씨? 내가 언제 그런 문자를? 그녀는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하진은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부인이 모든 것을 숨기려는 거짓말로 느껴졌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모든 게 너 때문이야. 내가 제대로 처신 못해서 이 사달이 난 거라고. 두 사람의 은밀한 만남은 이제 달콤함 대신 격렬한 싸움과 서로를 향한 비난으로 얼룩졌다. 내점은 급속도로 식어갔고 그 자리에는 의심과 짜증, 그리고 공포만이 남았다. 하진은 자신의 망가진 커리어와 평판이 모두 서아 탓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서아는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비난만 퍼붓는 하진에게 깊은 실망과 배신감을 느꼈다. 관계 파괴. 준혁의 계획은 정확히 의도한 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해킹한 서아의 메일과 SNS 계정을 통해 그들의 파멸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다.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를 관람하는 냉정한 관객처럼.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직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차가운 확신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거미줄처럼 촘촘히 엮인 준혁의 계획은 서서히 그 효과를 드러내고 있었다. 최하진은 보이지 않는 압박 속에서 자멸의 길을 걷고 있었고 서아는 불안과 의심 속에서 하진과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준혁은 이 모든 것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며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다. 이제 두 사람의 발밑을 완전히 무너뜨릴 결정적인 한방, 그 파괴적인 피날레만이 남아있었다. 거미줄처럼 촘촘히 엮인 준혁의 계획은 서서히 그 효과를 드러내고 있었다. 최하진은 보이지 않는 압박 속에서 자멸의 길을 걷고 있었고 서아는 불안과 의심 속에서 하진과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준혁은 이 모든 것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며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다. 이제 두 사람의 발밑을 완전히 무너뜨릴 결정적인 한방, 그 파괴적인 피날레만이 남아있었다. 심판의 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며칠 후 저녁, 준혁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니 오히려 더욱 다정한 목소리로 퇴근길에 서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아야, 오늘 저녁에 뭐 해? 오랜만에 우리 처음 만났던 레스토랑 가서 칼질이나 할까? 내가 예약해놨어.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의심의 여지도 찾아볼 수 없는 부드러움과 설렘마저 감돌았다. 서아는 최근 하진과의 관계 악화로 심신이 지쳐 있었고 준혁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변함없는 예정에 기대고 싶은 마음과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내서 누르며 제안을 받아들였다. 오. 그래, 좋아. 몇 시까지 가면 돼? 그녀는 준혁의 다정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칼날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서아가 저녁 약속을 위해 분주하게 화장을 고치고 옷을 고르는 동안 준혁은 자신의 서재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망설임 없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다. 수개월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마지막 카드. 그는 익명으로 설정된 이메일 계정에서 2개의 메일을 동시에 발송했다. 수신인 한 명은 윤서아. 다른 한 통은
최하진과 그의 회사 대표, 임원진, 인사팀, 경쟁사 임원, 업계 주요 인사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유력 정치인의 비서실까지 광범위한 수신자 목록이 빼곡했다. 매일 제목은 간결했다. 진실에 대하여. 첨부된 파일명은 그 안에는 지옥이 담겨 있었다. 서아의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 불명의 이메일. 불안한 예감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 메일을 열었다. 그리고 첨부 파일을 클릭하는 순간 그녀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파일 안에는 날짜와 시간이 명기된 호텔 엘리베이터 CCTV 캡처 사진들, 하진과 함께 호텔방으로 들어서는 자신의 뒷모습,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찍힌 파파라치 사진 같은 이미지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은밀하고 노골적인 메시지 대화 캡처, 준혁이 확보했던 내용에 더해 하진이 다른 여자들에게 보낸 메시지까지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다. 심지어 하진의 비도덕적인 행실과 관련된 흥신소 조사 보고서의 일부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누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그녀는 기틀거리며 화장대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려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액정이 산산조각 났다.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안 돼. 이럴 리 없어. 그녀는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순간 뇌리를 스치는 이름. 강준혁. 설마. 그 다정했던 남편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잔혹함에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소름 끼치는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동시에 최하진의 세계 역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스마트폰과 사무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려댔다. 동료들의 경멸과 조롱이 섞인 수군거림, 상사의 싸늘한 질책, 그리고 아버지의 분노에 찬 불호령까지. 프로젝트 팬도러즈 박스 파일은 순식간에 업계 전체로 퍼져나갔고 그의 화려했던 커리어와 명성은 한 줌의 재로 변해버렸다.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해명할 기회조차 없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하고 치명적이었다. 약속된 시간이 되어 준혁은 레스토랑에 먼저 도착해 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처럼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잠시 후 핏기 없이 하얗게 질린 얼굴의 서아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차마 준혁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보지 못했다. 하지만 준혁은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그녀를 맞이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는 능숙하게 그녀의 의자를 빼주고 최고급 와인을 주문했다. 잔에 와인이 채워지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어디 아파? 준혁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나긋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서아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당신. 혹시 다 알고 있었어? 서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다. 눈물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그렁그렁 맺혔다. 준혁은 와인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잔을 내려놓으며 처음으로 가면을 벗은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어떤 연민이나 동요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깊은 심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어. 아주 오래전부터. 서아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테이블 위로 엎드리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준혁 씨. 그녀는 필사적으로 용서를 구했지만 준혁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힌 지 오래였다. 미안하다고 그가 싸늘하게 내뱉었다. 그 말 한마디로 내가 나에게 준 상처와 배신감이 전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테이블에 지폐 몇 장을 던져놓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그동안 행복했겠지. 나를 바보로 만들고 바른 남자 품에서 웃고 떠들면서. 이제 내가 진짜 미안함이 뭔지 뼛속 깊이 가르쳐 줄게. 내가 만든 너만의 지옥이 이제부터 시작될 테니까. 그는 미련 없이 레스토랑을 나섰다. 등 뒤에서 서아의 절규인지 흐느낌인지 모를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심판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설계한 지옥 속에서 두 사람이 가짜의 죄값을 처절하게 치르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잔혹한 복수의 열매가 맞떨어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는 미련 없이 레스토랑을 나섰다. 등 뒤에서 서아의 절규인지 흐느낌인지 모를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심판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설계한 지옥 속에서 두 사람이 가짜의 죄값을 처절하게 치르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잔혹한 복수의 열매가 맞떨어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준혁이 예고한 지옥은 생각보다 빠르고 가혹하게 현실이 되었다. 최하진의 몰락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졌다. 익명의 이메일 폭탄은 그의 직장인 광고대 행사를 넘어 업계 전체를 감타했다. 고객사들은 앞다투어 계약을 해지했고 회사는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그를 즉시 해고했다. 그의 부도덕한 사생활과 직장 내 갑질 의혹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그는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다. 설상가상으로 분노한 그의 아버지는 모든 지원을 끊어버렸고 그가 누리던 부와 명예는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하진은 마지막 발악처럼 서아에게 전화를 걸어 저주를 퍼부었다. 다 너 때문이야. 이 재수 없는 년. 내가 내 인생을 전부 망쳐놨어. 그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였다. 그 후로 그의 번호는 없는 번호가 되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서 지워진 듯했다. 서아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그녀의 불륜 스캔들은 출판계에도 삽시간에 퍼졌다. 곧 출간될 예정이었던 그녀의 신작 소설 계약은 작가의 품위 유지 조항 위반을 이유로 즉각 파기되었다. 한때 촉망받던 작가 윤서아의 이름 앞에는 이제 불륜녀라는 끔찍한 꼬리표가 붙었다. 문단 선후배들은 그녀를 외면했고 인터뷰 요청은 끊겼으며 그녀의 이전 작품들마저 서점에서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사회적 고립은 철저했다. 결혼 7주년 파티에서 그녀를 부러워하던 친구들은 이제 그녀의 연락조차 받지 않았다. 가끔 용기를 내어 집 근처 카페라도 갈 때면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다. 한때 성공과 행복의 상징이었던 한강교의 펜트하우스는 이제 그녀를 가둔 차갑고 텅 빈 감옥의 뿐이었다. 준혁은 그날 레스토랑 이후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며칠 뒤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와 함께 위자료 청구 소장이 날아왔을 뿐이다. 그는 이미 그녀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삭제된 존재였다. 텅 빈 거실, 서아는 소파에 웅크린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화려했던 도시의 불빛은 이제 그녀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손에는 싸구려 위스키 병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물처럼 술을 마셨다. 취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다. 집안 곳곳에는 여전히 준혁과의 행복했던 시간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함께 고른 가구들, 여행지에서 사온 기념품들, 그리고 거실 벽 한쪽에 걸린 커다란 웨딩 사진. 사진 속에서 그들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준혁의 다정한 눈빛, 수줍게 미소 짓는 자신의 모습. 저 때는 정말 믿었었다. 그들의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이 평범한 행복이 계속될 것이라고.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언제부터였을까? 모든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 준혁이 변함없는 헌신과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지겨워했던 것은 아닐까? 작가로서의 슬럼프와 내면의 공허함을 남편 탓으로 돌리며 자극적인 일탈을 꿈꿨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진과의 만남은 처음에는 짜릿했다. 잊고 있었던 설렘과 열정을 다시 느끼게 해주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결국 덧없는 신기루였음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 짜릿함의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그녀는 하진을 진심으로 사랑했을까?
아니면 그저 현실로부터의 도피처로 삼았던 것일까? 이제 와서는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이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침실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준혁과 함께 찍은 수많은 사진들이 담긴 앨범이 있었다. 연애 시절의 풋풋한 모습, 신혼여행에서의 행복한 순간들, 함께 웃고 울었던 지난 7년의 기록들. 사진 속 준혁은 언제나 그녀를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 사랑을 배신했다. 그것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는 준혁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고 냉혹한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늘 다정하고 이해심 많았던 남편. 그녀의 짜증과 견덕까지도 묵묵히 받아주던 사람.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그녀가 알지 못했던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복수심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그가 보여준 헌신과 사랑 역시 이 모든 복수를 위한 완벽한 연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공허함, 절망, 그리고 끝없는 후회. 이것이 복수의 결과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 명예, 인간관계, 그리고 작가로서의 삶까지도. 텅 빈 집에는 술병과 담배꽁초만이 늘어갔고 그녀의 모습은 하루가 다르게 기폐해져 갔다. 한때 반짝이던 눈빛은 생기를 잃고 흐릿해졌으며 아름다웠던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 그늘만이 드리워져 있었다. 복수는 분명 끝났다. 하지만 그 끝에는 승리감 대신 처절한 파멸과 공허함만이 남았다. 준혁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는 이 모든 파티를 지켜보며 만족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 역시 어딘가에서 상처 입은 짐승처럼 홀로 괴로워하고 있을까? 알 수 없었다. 확실한 것은 그들의 결혼 생활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폐허가 되었다는 사실뿐이었다. 폐허가 된 펜트하우스 거실, 싸늘한 바닥에 홀로 쓰러져 잠든 서아의 모습 위로 새벽이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모든 것을 가졌던 여자는 모든 것을 잃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승자는 없었다. 그렇다면 이 잔혹한 파리 뒤에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엉망으로 뒤엉킨 관계의 실타래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할까? 폐허가 된 펜트하우스 거실, 싸늘한 바닥에 홀로 쓰러져 잠든 서아의 모습 위로 새벽이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모든 것을 가졌던 여자는 모든 것을 잃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승자는 없었다. 그렇다면 이 잔혹한 판리 뒤에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엉망으로 뒤엉킨 관계의 실타래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할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설명될 수 없다. 등장인물 누구도 절대적인 선인이나 악인으로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인간적인 욕망과 연약함, 그리고 뒤틀린 상처 속에서 각자의 선택을 했고 그 선택들이 얽히고 설켜 파국이라는 비극을 만들어냈을 뿐이다. 인간 심리의 복잡성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이다. 윤서아. 그녀는 단지 욕망의 눈먼 불륜녀였을까? 어쩌면 그녀는 완벽해 보이는 결혼 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깊은 권태와 공허함에 시달렸는지도 모른다. 촉망받던 작가로서의 재능은 현실의 벽 앞에서 빛을 잃어가고 헌신적이지만 어딘가 숨막히는 남편의 사랑 속에서 탈출구를 찾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최하진과의 만남은 그녀에게 위험하지만 달콤한 도피였을 것이다. 물론 그녀의 선택은 용서받기 어렵다. 그 선택은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그녀를 무조건 비난하기 전에 안정과 사랑 속에서도 그녀를 느끼고 다른 곳에서 위안을 찾으려 했던 한 인간의 흔들리는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녀의 절망적인 마지막 모습에서 우리는 연민을 느껴야 할까? 아니면 단연한 인과응보라 여겨야 할까? 정답은 없다. 강준혁. 그는 과연 피해자이기만 할까? 아내의 배신은 분명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7년간의 믿음과 사랑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복수의 방식은 어떤가? 그는 물리적인 폭력 대신 상대방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서서히 숨통을 조이는 방식을 택했다. 익명의 이메일, 거짓 정보 유포, 이간질,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였던 증거 폭로까지. 그의 복수는 지극히 치밀했고 냉혹했으며 상대방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설계되었다. 그는 하진과 서아가 자신의 행동과 선택의 무게를 처절하게 마주하도록 만들었다. 어쩌면 그는 복수를 통해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개신당한 사랑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를 실현하려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 역시 인간적인 감정을 상실한 냉혹한 복수자로 견무해버린 것은 아닐까? 복수의 끝에서 그는 과연 진정한 평온을 얻었을까? 아니면 그의 영혼에도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공허함만이 남았을까? 이야기는 그의 행방에 대해 침묵한다. 최하진. 그는 어쩌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전형적인 인물일지도 모른다. 부유한 배경과 허영심,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남자. 그는 서아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기보다 금지된 쾌락과 정보교계 대상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파국적인 결과에 대해 무지했고 결국 준혁의 손바닥 위에서 철저히 농락당하며 파멸했다. 그는 분명 가해자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약점 때문에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린 피해자이기도 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관계의 균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오해, 소통이 부재, 표현되지 못한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 견고해 보이던 관계에도 깊은 틈을 만든다. 한번 생긴 균열은 제때 봉합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벌어져 결국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신연이 될 수도 있다. 준혁이 완벽해 보였던 헌신이 오히려 서아에게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었을 수 있고 서아의 침묵과 외면이 준혁에게는 배신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었을지도 모른다. 또한 이야기는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대신 앞에서 준혁은 용서나 이별 대신 복수를 선택했다. 서아는 권태 앞에서 소통 대신 외도를 선택했다. 하진은 책임감 대신 쾌락을 선택했다. 그들의 선택은 연쇄적인 파장을 일으키며 모두를 파멸로 이끌었다. 만약 그들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 물론이다. 하지만 삶의 복잡성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인간은 누구나 흔들리고 실수하며 때로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이 모호한 결말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남긴다. 쾌허 속에서 서아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을까? 아니면 그저 벌을 받은 것일까? 준혁은 복수를 통해 무엇을 얻었으며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작가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실의 삶이란 본래 그렇게 명쾌하게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완벽한 승자도 완전한 패자도 없다. 상처 입히고 상처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그 안에 투영되어 있을 뿐이다. 어쩌면 삶이란 완벽한 봉합을 꿈꾸기보다 그 불가피한 균열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으며 위태롭게 걸어가는 과정 그 자체인지도 모른다. 완벽한 답은 없을지라도 이 질문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의 숙명일지도.